지난 4월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20년 연속 채택인데요. 팬데믹 이후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 만큼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인권의 현실을 살펴보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폭넓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통일연구원의 인도협력연구실 김수암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이유태 연구실장님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최규빈 연구위원님 자리했습니다. 김수암 선임연구위원님,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가 다뤄지는 배경을 봐야 될 텐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인식한 것은 아주 비교적 최근의 일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예.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 중에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 학살을 비롯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되는 여러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이러한 대량 학살을 비롯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유엔 창설을 하면서 유엔 헌장의 평화, 발전과 함께 인권이 인류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되었고요. 1948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들었고 예. 인간이 향유해야 될 기본적 권리가 무엇인지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국제인권 조약들이 지속적으로 채택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인권이 국제사회가 중시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도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자, 이유태 연구실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라고 또 보십니까? 네, 또한 우리도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예.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의 책무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의 미래상에서 인권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권이 왜 중요하고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의 현 주소,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키워드를 세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자유권입니다. 이 자유권. 자유권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김수암 연구위원님. 예, 인권에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유권이 가장 핵심적인 그 인권의 범주인데요. 자유권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을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그런 인권 개념입니다. 네. 이러한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국제사회 조치들이 있어 왔는데요.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유엔은 1966년에 이러한 그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택했는데요. 네. 세계 인권 선언은 이제 도덕적 구속력만 가지는 데 비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해졌다. 더 강해져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할 수 있는 거죠. 당사국에게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라는 개념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규빈 연구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유권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권리들이 포함이 됩니까? 자유권의 세부 권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생명권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그 이외에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신체의 자유와 안전, 피구금자의 권리,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러면 자유권이라는 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어떤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개인의 좀 정치적 어떤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과 좀 밀접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 자유권을 북한 현 주소에서 지금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9개 핵심 국제인권 조약이 있습니다. 네. 그런 9개 핵심 인권 조약 중에서 북한은 자유권 규약을 포함해서 5개 국제인권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도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당사국의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자유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자, 실제로 그럼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은 어느 정도로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을까요? 네, 북한 정권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처형하거나 또 시장이나 운동장 등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등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생명권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은 해외여행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봉수교회 같은 관제 종교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시설 이외에는 어떠한 종교생활도 북한 주민들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법이 이제 이번에 제정됐는데요. 이 법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나 콘텐츠에 철저히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받고 있고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자유권이 지켜지고 있다라고는 전혀 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특히 국제사회는 5곳의 정치범 수용소의 내부의 열악한 인권을 특별히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주하게 되고 또 강제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 현장에 동원되는 그야말로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모두가 예상은 했습니다만 세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훨씬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현실을 좀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 인권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회권입니다. 자, 이 사회권. 이우태 실장님, 이게 어떤 의미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사회권은 인간이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사회권은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에서는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1966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채택하고요. 1976년에 발효함으로써 이런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뭐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이런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권리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 사회권 역시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권에는 식량, 교육, 주거, 건강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사회권의 대부분의 권리에서 적절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죠.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이 필요한 식량량은 1년에 한 550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서 매년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량 100만 톤 부족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전 주민의 2개월에서 3개월치의 식량 소비량에 해당하는 양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겠네요. 예. 이렇게 식량이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일단 태풍과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거의 매년 반복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 자체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사실 부족합니다. 게다가 또 식량 배급이 또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공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량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식량이 부족하고 덜 먹고 못 먹게 되면 당연히 건강권 문제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에 국가가 국민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전액 부담한다는 무상 치료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이제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또 게다가 의료 시설이나 의료진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질적 수준도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이제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몸이 아플 경우에는 사실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기보다는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는 깨끗한 식수에 대한 권리를 이제 강조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깨끗한 식수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의 건강 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북한 주민들은 수질이 좋지 않은 수돗물, 우문물, 강물 등의 어떤 식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취약한 상황입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안타깝다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키워드를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취약계층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처럼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인권은 별도의 법안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자, 이번엔 최규빈 연구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절하게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아동들은 대개 폭력이나 노동, 빈곤 등 다양한 문제에 지금 노출되어 있거든요. 북한은 1990년 그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입니다. 그래서 당사국 차원에서 그 협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5차례 제출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제 김정은 체제 시기에 아동 사랑 정책으로 인해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향유되고 있고 아동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겠죠. 예, 그렇죠. 그 북한 당국도 유엔과 공동으로 영양실태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영양실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북한 아동의 상당수가 식량 불안정과 영양 부족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FAO죠. 세계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그 2020년 영양 부족의 어떤 그 비율이 41.6%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그 만성영양실조, 발육부진이라고 하는데요. 5세 미만 아동의 5명 중 1명이 발육부진이고 또 특히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에 북한 영유아의 3분의 1은 최소한 필요로 하는 식품 섭취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죠. 네, 이외에도 북한의 아동들은 당국의 정치 행사나 체제 선전에 빈번하게 동원되고 있거든요. 이는 아동의 학습권 침해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동들은 동원에 빠지기도 어렵지만 동원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뇌물을 주는 등 그만큼의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빈곤 가정의 아동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린이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좀 아파오는데요. 뭐 이렇게 어린이 외에도 사실 뭐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도 있는데 이런 인권 상황도 역시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규민 위원님, 북한의 장애인 인권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 2016년 기준이죠. 그 북한의 장애인 인구가 북한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북한은 장애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조선 장애자 보호 연맹이 특별히 북한의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여러 증언에 의하면 그 장애인 분들이 특별히 훈련이나 재활 조치가 사실상 상당히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장애인은 일반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특히 평양이나 외국인이 많이 교류하는, 많이 출입이 잦은 지역에는 사실상 장애인들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방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경우는 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유태 실장님. 네, 최근에 북한의 남녀 간의 역할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남성 중심의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녀의 진학이나 혼인, 그다음에 직장 문제 등에 대해서 부부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거나요. 아니면 장마당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남편들이 가정에서 요리나 빨래, 이런 가사 일이나 육아 등의 일을 같이 한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서의 여성은 차별을 받는 계층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법률과 이렇게 대비해서 좀 더 사항을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보면 그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또 2010년에는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했는데요. 여성의 사회적 측면의 지위에서 볼 때 제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이나 내각과 같은 고위급 의사결정 기구에 북한 여성의 참여 비율이 매우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이우태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여성의 가정 내 지위 차원에서도 보면 북한 내에서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사실 많은 북한 여성들이 잠마당 활동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사 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가정 내에서 남성 우위의 차별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기본적인 인식 변화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장마당 활동을 통해서 이우태 실장이 설명했듯이 여성의 어떤 권익이 일장 신정되는 건 보이지만 본질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데다가 또 저희가 이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진다는 건 우리가 너무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북한의 취약계층 인권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라는 또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 8월에는요, 유엔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나서서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수함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코로나가 북한의 취약계층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쳤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제 그 국경을 폐쇄하고 국내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식량 사정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동의 자유도 제약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어떤 식량 부족이라든가 생필품 부족 현상은 점점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좀 안타깝게도 내부 전원에 따르면 폭풍 피해나 이런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북한 취약계층의 어떤 식량 상황은 현재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안타깝게도 일부 아사자까지 발생된다는 전언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좀 아까 그 북한의 의료 체계가 예.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북한 주민의 그 건강권에 사실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사태를 잘 통제하고 있고 또 공식 통계 자료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국제적 위기 가운데 북한은 더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직시해 봐야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 사례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좀 자세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요? 뉴스에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런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올해 4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어김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요. 특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따라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임명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4대 살몬 특별 보고관이 임명돼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시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를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활동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북한 인권 활동이 기본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설적인 비판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했다면 조사위원회의 보고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인도에 대한 반환제를 확인하고 온전한 책임을 북한 당국에 묻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더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나 대응은 앞서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 또 NGO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특정해서 제재를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북 인권 제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2006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고요. 유럽연합 역시도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부과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욱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NGO 차원에서는요, 대표적으로 휴먼 라이트 와치라든지 국제 앰네스티는 매년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연례 인권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또 프리덤 하우스, 국경 없는 기자회, 오픈 도어스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랑 종교의 자유, 즉 자유권 및 사회권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상황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작지 않은 관심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도 더불어서 오랜 시간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2016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또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곧 북한 인권 재단도 출범을 할 예정인데요. 자, 이우채 실장님, 이런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해서 북한 당사국인 자체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우리식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인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북한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또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이런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 뜻은 북한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북한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는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인권 침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적대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조작되었다. 또한 국제사회가 내정을 간섭하면서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신에게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북한 주민들 이것이 잘못됐거나 부당하다는 불만을 제기할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정말 북한이 인권이 지켜지리라는 건 정말 만무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최근 북한 여성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고 또 장애인 인권도 나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북한도 미약하게나마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사회가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인권에 관해서는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에서는 이것을 인권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식의 대내의 홍보성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전략에 그친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북한 인권 현실의 책임을 규명해 나가는 동시에 또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마디로 이 투트랙 방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북한 인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지 세 분의 좀 지혜를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환 선임연구위원의 해법을 좀 들어볼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통합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개선 의지와 일관된 입장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와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북한 인권법 이행을 통해서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된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인권 종합 계획과 같은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북한은 사실 유엔의 보편적 정례 검토나 아동권리 협약이나 여성차별 철폐 협약과 같은 그런 조약 기구에는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더 많은 영역들로 관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우태 실장이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통일의 미래상 관점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도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인권이 보장되는 한반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통일 대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대담을 통해 들으셨듯이 이 북한 인권 문제 실마리를 푸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북한 인권은 단순한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북한 주민의 생존이 달린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네, 김수함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이우태 실장님, 그리고 최규빈 연구위원님 세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